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을 맡은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22대 국회가 오늘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등 공식 개원했지만 여당이 불참한 채 반쪽 출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소집이 이뤄진 데 반발하면서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헌을 포함한 정치권 상황,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4개 국제기구 대표는 한 아프리카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핵심 광물 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심 광물 협력이 갖는 의미, 뉴진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22대 국회 개원 특집으로 앞으로 매주 수요일 현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회 개원하자마자 가장 바쁘신 시간 쪼개가지고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두 분 모두 이제 초선 의원이시고 국회 개원 시기에 대변인이란 중요한 직책 맡으셨습니다. 22대 국회 등원 소감 먼저 짧게 들어볼까요? 곽규택 수석 대변인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부산 서구 동구 출신의 곽규택 의원입니다.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초심 유지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종군. 예, 경기 안성 윤종군입니다. 우리 안성 역사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야당 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안성에 가서 12년 만에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과 사람의 삶을 조각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좋은 정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뭐 정치부 기자를 제법 했는데 대변인이라는 직책이 제일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뭐 당대표보다 더 어렵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모든 현안을 꿰고 있고 자기의 개인의 생각과는 달리 또 그 당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니까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중책을 맡아주셨고 기대가 큽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뽑는 첫 본회의 앞두고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개원하게 됐습니다. 22대 국회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서 국민들 우려도 클 것 같은데요. 먼저 윤종군 대변인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며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 이제 본회의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씀 주시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박성준 수석 부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모두 발음 비슷하게 했는데요. 거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거기서 어떤 근본적인 인식차 이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님께서는 이제 지난 총선의 민심을 야당에게 이제 200석을 안 줬기 때문에 협치하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민심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셨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헌정사상 압도적인 야당 과반 국회 의석을 주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정권과 정부 여당을 견제하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한 게 총선민이 아니겠냐. 여기서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원구성 협상이 늦어져서 저희도 많이 좀 송구스럽고,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 협상안조차 지금 이제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 어떤 안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
것조차도 이제 밟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곽규택 수석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오늘 22대 국회 첫 등원 날이었는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들어가지도 못하고 로텐더홀에서 시위하는 것으로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뭐 저로서는 아주 착잡한 심정이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을 안 내놓은 것이 아니고 여당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소수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했었고 또 여당에서는 운영위원장을 했으니까 그 오래된 전통을 이번에도 지키는 것이 맞다 하는 안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여야 간에 결과적으로 협상이 진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1918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22대 국회 원구성부터 이렇게 힘드니까 앞으로가 더 걱정이네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 우려와 당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목 이하경 국회 부의장 선출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 소감 먼저 잠깐 듣고 얘기 계속할게요.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제2요구권 행사는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6월 7일 그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곽규택 의원은 곽경택 감독의 동생입니다. 친구의. 모르시는 분들 해서 제가 말하다가 곽경택 의원님 이래도 그냥 뭐 이해하세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감사합니다. 그 실수를 할 뻔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 국회의장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법의 규정대로 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법대로 해결하자 하는 사실 해결책은 가장 좀 초보적이고 단순한 해결책이거든요. 국회에서 그동안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관행처럼 굳어진 그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법사위원장은 소수당에서 맡는다. 또 여당에서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하는 것은 그동안 여야가 서로 바뀌면서도 지켜온 관행이었거든요. 그런 관행의 취지를 또 그런 전통의 취지를 좀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종근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우원식 이제 의장님이 이제 오늘 선출되셨는데 사전에 있었던 이제 민주당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마지막 당원으로서 마지막 이제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회의장에 가서 이제 의장으로 선출되셨으니까 이제 탈당계를 내고 이제 정당 소속이 아닌 이렇게 이제 의장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우원식 의원님께서 워낙 이제 인품도 원만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하고도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전형적인 어떤 외유 내강 이런 스타일이시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을지로 위원장도 또 오랫동안 하시면서 네. 을을 위한 정치를 실천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국회법 준수를 하면서 원구성에도 나서겠지만 여당과도 충분히 많은 대화를 나누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종근 대변님 이제 원구성 시한이 7일이잖아요. 예, 예. 극적 타결 가능성 몇 퍼센트로 보세요? 퍼센트. 글쎄 저희는 끝까지 이제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있죠. 저희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혼자 이렇게 의장 뽑고 부의장 뽑고 이렇게 하는 걸 뭐 좋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같이 가급적 여당과 함께 원구성을 하는 거를 누구나 다 선호하고 이제 기대하죠. 그러나 이제 그동안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국회 이제 관례라는 이유로 국회 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이런 현실은 좀 이번에는 좀 타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은 어쨌든 정부 여당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무겁게 총선 민심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와중에 이제 국회 이번에 또 초선들도 또 많이 당선이 됐는데 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몇 대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 달에 구성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 역사에서. 그러면 6, 7, 8, 9 거의 4달을 놀다시피 한 건데 그런 어떤 구태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또다시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원식 의장도 얘기하셨지만 토요일 날, 금요일 날 12시까지 그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안을 좀 내달라.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관건이 되는 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뭐 플러스 하나 더하면 과방위원장. 네네. 두 당 모두 이거를 다 갖고 와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잘 협상이 안 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약간 분위기도 있고 한데 우리 윤정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걸 다 가져가야 됩니까? 물론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곽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례, 간섭 그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들면 지금의 상황이 관례와 간섭을 존중하고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근본적으로 첫 번째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사상 유례 없이 지금 임기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14개의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이전에 보수 정권에서 하셨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연도 단위로 따져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한 50회 가까이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한 거고 연 단위로 따지면은 가장 지금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관례와 간섭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검찰을 앞세운 어떤 야당 죽이기 포갑 정치 이것도 전례가 없던 정말 군부 독재 정권 때나 있었던 이런 일들이 지금 백두대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검찰, 경찰, 뭐 국정원 이런 공안기관들만 나서서 뭐 야당을 탄압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감사원, 방심위, 방통위 이런 기구들까지도 정권의 어떤 나팔수가 돼가지고 최선봉에 서서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례와 간섭만 가지고 국회 원구성 협상을 논할 시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을 만든 책임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있다. 이 언론 EBS까지도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상 유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관습, 관례만 따져서 원구성을 한다라는 것에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 곽규택 수석 대변인께서는 여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민주당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직돼 있으신 것 같아요.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접근을 하신다면은 사실 소수 여당과는 합의나 협치가 어렵겠죠. 국민들이 입법 독주를 하라고 저 표를 준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관례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뭐 민주당 쪽에서 또 소수당이었을 때는 당연히 또 이런 요구를 했었고요. 그에 맞춰 가지고 원 구성을 해왔던 것이 관례였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특검이라는 부분은 과거에는 13차례 특검에 대해서 여야 간에 다 합의를 해가지고 특검법을 통과시켰었는데 지금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뭐 여야 중에서 누가 먼저냐 하는 걸 뭐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관례와 간섭이 갖는 중요성 또 여야 간의 입장이 바뀌었을 때의 그 이때까지 역사 이런 것을 본다면 이번에도 뭐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좀 양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예. 그 우리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아까 그렇습니다. 그 윤종군 대변인 말씀하시는 중간에 검찰을 동원해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지금 뭐 쉽게 말해서 그 야당에 대해서 어떤 탄압 비슷하게 한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에서는 또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힌 진상 규명을 위한 뭐 특검이라든지 특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한 지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검사 출신이라고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뭐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과 감사원의 그런 탄압을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이미 지금은 또 기소가 돼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기소가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조작 수사다 하는 것으로 특검을 낸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 재판받고 있는 현행 사건에 대해서 좀 사법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특검을 진행한다는 것은 좀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요거 먼저 이제 윤종군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포항 앞바다 유전 이제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 저기 전문가가 지금 방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시추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워졌고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정부 예산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그 야권 일각에서 역주인 천공에 뭐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그 의혹도 제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천박한 비판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제발 석유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 저희 뭐 초등학교 때도 한번 뭐 이렇게 어디 교과서에도 실렸던 것 같은데 우리 민족의 꿈 남북 통일과 산유국이 되는 꿈이 정말 실현됐으면 좋겠다. 뭐 제7광구란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래까지 예, 있었죠. 예. 근데 영화는. 이번에 발표를 보면 너무 좀 졸속 아닌가. 실제 이것의 담당 주무부처인 산자부도 1시간 전까지 모르고 있고 발표 대통령께서 발표를 한 다음에도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섣부르게 한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추공 하나 뚫는데 뭐 1,000억 정도 소요가 돼서 그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5번에서 10번 정도 시추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얼마만큼의 매장이 돼 있냐를 확인하는, 그래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초도 비용이 거의 뭐 1조 가까운 돈이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것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판명될 확률이 20% 내외다. 높게 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그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올바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 좀 있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까지 진척이 안 된 사안을 발표한다고 했으면 산자부에서 먼저 좀 발표하고 외국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네.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 재정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하고 혹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민간과 함께 합동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척을 시켜서 그 이후에 어떤 경제성이 있어서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런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절차와 순서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그러니까 좀 빨랐다. 네, 그렇게 너무 보시는 빠르고 거죠. 준비가 안 됐고 지금 산자부에서는 이것과 관계된 아무 정보도 지금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곽규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어요? 예, 그 유전 개발률 성공률 20%라고 하는 것은 그 전문가들의 평에 의하면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시추라고 하는 것이 워낙 확률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20% 정도면은 그래도 사업을 추진할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도 동해 가스전이 발견돼 가지고 2004년부터 21년까지 약 17년 정도간에 걸쳐 가지고 상업 생산해 가지고 상당한 또 이익을 본 적도 있고요. 또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산자부에서도 충분히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그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발표한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것이 맞냐 안 맞냐 이 부분은 사실 이 동해에서 석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사를 생각한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는 것도 국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하나 좀 요거는 저희가 짧게 저희가 그다음 볼 때 좀 주제로 놓쳤던 넘어가겠네요.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국민들이 왜 자꾸 이렇게 천국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불신이 있냐 이게 MB 이명박 대통령 때 자원외교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성과를 못 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불신 트라우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석유가 나오면 좋겠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박수를 보내주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지점을 대통령과 여당에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뭐 석유 개발의 또 특성도 있을 겁니다. 네. 처음부터 확실한 어떤 확률을 갖고 들어가기는 어려운 특성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예, 지켜보고요. 또 광물이나 자원이라고 하는 게 과거 MB 정부 때도 그랬지만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그에 비해서 과연 성공률이 높으냐 또 그것은 아닌 또 특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물론 예산 사용에 있어서 낭비 요소는 없어야 되겠지만 모든 사업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광물이나 자원 산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여야 모두 당원 당규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좀 더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야당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윤종군 그 원내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논의 핵심 한마디로 당 대표가 좀 더 자유롭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핵심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당원들의 참여를 어느 정도 수위에서 보장하는 게 좋겠느냐. 이게 이번 당원 당규 개정 논의의 가장 핵심이고 말씀 주신 이제 당대표 1년 전의 사태 예.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보면 국민의힘 그 당원 당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대비한 거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1년 6개월, 1년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일 년. 맞습니다. 1년. 저희는 1년 6개월 네, 되어 있습니다. 1년 전에 예. 이제 사퇴하게 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것은 놔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제 가변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중앙당 선관위 구성 전까지 사퇴한다. 이렇게 이제 그 특례 조항을 두는 거죠. 일종의. 예외 규정. 그렇죠. 예. 예외 규정. 예. 그래서 이게 역시 대통령 탄핵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당내에서 그렇게 굳이 뭐 부인은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상 초유로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그런 상황이 없다고 아무도 100%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당원 당규를 정비하는 것은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 이게 하여튼 국민의힘하고 똑같다는 것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민주당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상대방 정당의 당헌 당규 개정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국민의힘과의 차이라면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 1년 6개월의 당헌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당 대표로 출마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권으로 갈 것이냐 당권으로 갈 것이냐 그 당헌에 비추어서 자기의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민주당의 입장을 본다면 너무나 이 당 대표께서 다음 대통령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생각하시는지 그에 맞춰 가지고 당헌을 조금 바꾸시는 것 같아요. 1인에 맞춘 당원 당규다. 그렇습니다. 네. 뭐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차이점은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당원 당규다. 뭐 이런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국힘에서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네. 비상한 상황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당원 당규 정비를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갈게요. 네네. 국민의힘은 뭐 그 민심 반영하는지 여부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도 체제 어떻게 하는 거 그것도 또 부가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곽규택 대변인께서는 민심 반영해야 된다고 보세요? 대체적인 그 우리 당의 지금 분위기가 네. 그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국민 여론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는 도입해야 된다 하는 데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100% 이제 당원 투표로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 보다는 네. 좀 개방성을 갖고 국민 여론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룰이 필요하다는 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뭐 50대 50으로 할지 또 80대 20, 70대 30 뭐 그런 안들을 가지고 지금 당헌 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뭐 원내 이야기도 듣고 있고 원외 이야기 또 일반적인 여론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곽규택 수석 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오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한 것 같은데요.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무슨 내용입니까? 기존에 지금 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관련해 가지고 당시 순방 일정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닌가. 또 뭐 다 아시듯이 기내식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여사께서 방문하시는데 특별 수행원의 자격으로 갔다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종군 대변인님, 윤건영 의원이 어제 이제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하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김 여사가 직접 고소할 예정이다 했는데 좀 전에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내식 총 경비가 통상보다 많았는지 여부는 현 정부의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직접 반박 입장을 냈어요. 네. 이런 김정숙 여사의 법적 대응 방침, 문 전 대통령의 입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뭐 저희 이제 당에서는 이제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도 며칠 전에 어떤 시민이 저한테 참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여당 정부 여당의 이 문제 제기는 참 좀 째째하고 좀 못났다. 정말 오죽 그 할 일이 없으면 퇴임하신 전 대통령도 아니시고 그 여사님 문제까지 이렇게 들고 나와서 물타기 김건희 특검법 물타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고요. 저도 뭐 청와대에 있을 때 1호기 타봤지만 그 기내식이라는 게 이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순방하면서 그거를 항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서 아마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엮어서 영역별로 이제 통으로 이렇게 할 텐데 네. 그런 것들을 뭐
회계 처리나 이런 게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세세하게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정권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을 때 썼던 비용들 이런 거 같이 다 함께 공개하고 검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 보면 뭐 재벌들하고 해외 순방 가서 엄청나게 거한 술자리를 벌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대통령 해외 순방에 소요된 모든 경비를 함께 다 같이 풀어놓고 한번 검증하면 국민적인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정윤 여사 이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정쟁 이슈를 만들고 뭐 특검법까지 이제 발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 보기에 정말 국민의힘이 욕먹는 일이다 이거는. 지금이라도 좀 이런 무분별한 의혹 이런 공세들은 그만두시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다. 저는 정말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분별한 의혹은 공세는 그만둬야 된다는 우리 윤종군 대변인 말씀에 대해서 곽규택 수석 대변인 어떻게? 예, 그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김정숙 저 여사께서 직접 뭐 형사 고소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환영합니다. 예, 그 본인이 그렇게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면 형사 고소하셔가지고 과연 당시의 순방 과정의 그 절차나 또 비용 지출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이 밝혀져 가지고 본인에 대한 부당한 명예훼손인지 네. 아니면은 본인 잘못인지 따지자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SNS에 그 상세한 내용으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도 방송 오기 전에 이제 직전에 봤는데 너무 상세한 내용을 올리셔가지고 전직 대통령께서 이렇게 SNS에다가 해명하실 일인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국가기관에 고소하셔가지고 수사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설명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런 게 정말 저는 안 좋다고 보는데 예. 의혹이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민주당이나 뭐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요 여당에서. 그래서 입장을 내고 어떤 대응을 하면 이게 점점 이제 키워가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대로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큰 틀에서 좀 정치를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일반 국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 이거 정말 사소한 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것을 민심도 어렵고 총선에서 이렇게 대표한 정권에서 이런 전직 대통령의 여사 그 문제까지 처음에 그 국힘에서 문제 제기했던 게 뭐예요? 이게 인도 총리의 공식적인 뭐 초청장이 없다. 못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중에 또 다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초청장이. 하나하나 트집 잡고 문제를 키워나가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아온 거로밖에 저희가 보기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SNS에 올리니까 이렇게 또 대응할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입장도 내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런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내식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한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그런 문제 제기가 부당하다 말씀하신다면 똑같이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 발의하고 한 부분들은 과연 정당한 것이냐, 그게 정쟁용으로 하신 거 아니냐 하는 것은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딱 한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예.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조작은 법원 판결문에도 20억대가 넘는 금액이 명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기내식이고 하고 그거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실까? 그런 그 부분을 한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충분히 조사를 거쳤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자, 우리 시즌 2에서 또 하시죠. 곧 다시 만나뵙게 되니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윤종군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종일 교통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에서 안성분기점까지 17km 정체 이어지고요. 경기권에서는 오산부터 판교까지 총 18km 막힙니다. 이후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교통량이 많고요. 반대 부산 방향 신갈 일대와 또 천안 분기점부터 정체 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쭉 흐름이 답답하고요. 이후 팔탄분기점에서 조남분기점까지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조암에서 남한산까지 긴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일죽에서 중부 1터널까지 정체고요. 만남의 휴게소 일대로도 혼잡한 모습입니다. 반대 남이 쪽도 진천터널 일대 9km가량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충주 분기점 1차로에 발생한 추돌 사고 처리 중입니다. 뒤로 4km 여파 받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덕평에서 서용현까지 밀리고 이후 신갈에서 반월터널 사이 교통량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7원 분기점에서 함안 2터널까지 또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 사이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바쁜 일상 속에 정보를 주는 우리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야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를 세상을 바꾸는 기술 그리고 IT 뉴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려드리는 1타 IT 코너입니다. 우리에게 IT 소식을 가장 잘 알려주실 1타 강사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 반도체 시장의 큰손 엔비디아의 성공 비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IT 분야뿐 아니라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주목하는 기업입니다. 바로 컴퓨터용 그래픽 처리 장치와 멀티미디어 장치를 생산하는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네, 그렇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이죠. 구매에 연간 4조 5조 원대 규모의 지출을 예상한다고 밝혀서 더 주목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난 4일에 이제 트위터 이제 X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계정에다가 본인이 이 테슬라의 올해 AI 관련 지출 17조 7천억 중에 절반 가량이 내부 비용으로 쓸 건데 그 네. 내부 비용이 이제 자동차에 탑재된 센서나 뭐 자율주행용 슈퍼컴퓨터에 사용된다고 적었어요. 근데 거기 중에서 엔비디아 하드웨어가 전체 3분의 2 가량의 비용이 든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구매에 대한 현재 추정치가 약 한 4조 원에서 5조 원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네.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을 이처럼 대량 구매하려는 이유 뭔가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엔비디아의 칩은요. 지금 다 줄 서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네.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살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많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가장 이제 큰 돈을 계속 베팅하면서 사고 있는 거고요. 이거 사서 뭐 할 거냐? 이 테슬라가요 자율주행 회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을 만드는데 이 자율주행을 하는 컴퓨터를 똑똑하게 하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공부를 시켜야 돼요. 네. 근데 그럴 때 이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원래 이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를 만든 공동 창업자거든요. 그러다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빠져나왔는데 나도 이제 오픈 AI 같은 거 만들 수 있어라고 하면서 XAI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 그럼 챗GPT 같은 언어 모델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때도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자동차에서도 필요하고 언어 모델 만들 때도 필요하니까 일단은 많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큰 돈을 베팅하면서 우리 먼저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500대 슈퍼컴퓨터 중에서 125대가 네. 엔비디아의 GPU 기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GPU가 뭡니까? GPU 쉽게 설명드리면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건데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예전에 혹시 조립할 때들이 네. 있었잖아요. 지금 뭐 네네. 노트북 스마트폰 쓰지만 게임을 하는데 이거 게임이 너무 안 돌아가 이러면 아들이나 딸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아빠 그래픽 카드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그래픽 카드가 조금 더 똑똑해지고 칩화가 되고 아주 전문화가 된 게 G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생각해 보면 아니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잘 돌아가는 건데 게임이 느리다고 왜 그래픽 카드 바꿔줘? 이러면은 이제 아들들이 아니 엄마 컴퓨터가 CPU도 있지만 그래픽 카드를 바꾸면 게임이 잘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왜 실제로 그러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네.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CPU라고 하는 건 인간으로 치면 뇌에 가깝습니다. 근데 뇌다 보니까 얘가 똑똑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요 순서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는 애는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꼼꼼히 잘해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데 네. 이 GPU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되게 무식하게 해요. 뭐냐면 꼼꼼하게 하지 않고 빠르게 그냥 주어진 일을 한 방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CPU는 그림을 그릴 때 만약에 색깔을 하나하나 꼼꼼히 칠하는 애라고 치면 GPU는 마치 10가지 색깔의 컬러 폭탄을 한 번에 빵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팍 하고 묻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대로 안 묻더라도 빨리 묻겠죠. 동시다발. 그렇죠. 이거를 잘하는 게 GPU예요. 네. 그런데 AI를 계산하거나 아까처럼 연산하거나 막 우리가 자율주행해서 막 움직이면 솔직히 자율주행하는 애가 앞에 길만 잘 보면 됐지 자율주행하면서 다른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연산을 잘하는 게 GPU고요. 그다음에 네. 이 GPU의 특징은 이거를 여러 개를 병렬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하나밖에 없지만 이 뇌를 만약에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의 뇌를 다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안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나오겠죠. 그런 걸 잘하다 보니까 이 AI 시대에 이러한 빠르게 계산을 하고 처리하는 쪽에서 이 GPU라고 하는 녀석이 계속적으로 급부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에서 세계적인 IT 그룹으로 부상하기까지 엔비디아의 성공 비결이 궁금합니다. 엔비디아의 지나온 자취. 네. 이거 언제 만들어진 회사입니까? 대만계 미국인 젠슨왕이 1993년도에 만든 회사이고요. 원래는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반도체 기업 AMD에서 반도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래픽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인 커티스 프리엠이라는 사람과 공동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일종의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앉아서 이제 이렇게 갈 데가 없으니까 4시간 동안 커피를 계속 홀짝홀짝 마시면서 우리가 뭘 할까 이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에 커피만 먹고 있으니까 되게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93년도에 그게 제가 일종의 사무실 비슷한 거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면 지금은 공유 오피스도 많지만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돈도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커피 한 했다고 잔 시켜놓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네. 원래 기존에 아주 큰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 비슷한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창업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젠슨왕이 대만계 미국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대만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갔는데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취업이나 하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만큼이나 그때는 이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분야가 완전히 비주류 분야였고 이게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컴퓨터가 빨라질 때 이 CPU가 못하는 것들을 그래픽 카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도 상당히 재밌는데 엔비디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NV잖아요. 그 네. NV가 넥스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버전에 예. 라는 뜻이고 그 뒤에다가 뭘 붙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라틴어의 인디아라는 게 부러움이라는 뜻이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의 다음 버전의 부러움.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을 나는 보고 간다. 엔비가 부러워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그 뒤쪽이 부러워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엔비는 넥스트 버전이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디아가 이제 라틴어에 있는 인비디아에서 가져온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초창기에 그 젠슨 황이 네. 그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죠. 우리나라 용산 전자상가 찾아와 가지고 마케팅했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관점으로 보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2등, 3등 막 다투고 있는 회사의 CEO가 갑자기 용산전자상가에 와서 부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게 2010년에 있던 일입니다. 예.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컴퓨터 부품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칩을 이렇게 조립하는 걸 또 용산에서 크게 하잖아요. 그때 엔비디아 교육센터가 2010년에 열렸었는데 이때 이제 교육센터에 개소식을 할 때 젠슨왕이 직접 와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솔루션도 설명하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대충 이제 감은 오는데 엔비디아 이끄는 젠슨 황 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놀라운 거는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기술자예요. 그리고 네. 이 컴퓨터 공학이나 이쪽을 이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전히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고요.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반도체 산업이고 특히 이렇게 큰 산업이면 이직 제의가 되게 많이 올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업계 평균의 이직률이 19.2%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최근에 많이 올라서 5.3%입니다. 이직률이 네. 2021년에는 3.1%밖에 안 됐어요.
IT 기업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20%가 평균인데 5%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엔비디아에서 한 18년 이상 일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얘기한 게 자기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옆에 검은 자켓의 할아버지가 앉는데요. 그래가지고 뭐가 불편해요? 봤더니 엔비디아의 그 젠슨왕 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놀라운 게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시가총액이 높은데도 본인의 집무실도 없고 그 안에서 계속 회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이야기하고 복리후생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리더십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스타트업 인수를 되게 잘합니다. 네. 그 스타트업에 대한 차세대 사업에 대한 성견지명이 있어서 오히려 인수한 회사들이 계속 엔비디아 시너지를 내고 있는 이런 그림도 있고요. 가장 궁극적으로 젠슨왕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 의미 있었던 게 젠슨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꼭 필요한 기술은 언젠가 시장에서 통한다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2008년 정도에 이 엔비디아의 아주 엄청난 기술을 올려주는 쿠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때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고 파산 위험도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달러만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2011년까지 계속 1달러만 받으면서 본인은 연구 개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돈을 다시 벌면서 2011년부터 연봉이 복귀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실패가 있을 때도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다음 넥스트를 보는. 그래서 이제 이 기술 자체를 처음에 할 때는 이 엔비디아 이게 이제 스마트폰용 어떤 애플리케이션 쪽에다가 이슈를 뒀다가 야 이거 아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로보틱스랑 자율주행으로 가자. 그래서 네. 이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GPU라는 다른 회사가 갖지 못한 남다른 칩이 있고 네. 개발자 정신을 갖고 있는 최고 경영자가 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세계적 기업으로 부상한 결정적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 결국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원래 GPU는 컴퓨터 그래픽용 칩이었어요. 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스탠퍼드에 있는 한 연구실이 복잡한 물리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리 계산을 하는데 컴퓨터가 성능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GPU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한번 해볼까? 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게 인식하고 추론하고 예측하는 게 CPU도 빨랐던 거죠.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제 결국엔 젠슨왕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이런 추론이나 연구 쪽에 대해서 기술을 높였고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표준 플랫폼인 쿠다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서 네. 결국에는 이런 AI 연구자들이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칩을 중심으로 연구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연구들이 결국에는 자율주행차나 이런 챗GPT 같은 게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칩으로만 뭐든지 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엔비디아가 새로운 인공지능 칩 루빈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것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간단히 소개하면 지난번보다 훨씬 좋은 제품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최근에 엔비디아는 계속 엔비디아의 성능을 뛰어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차세대가 아니라 차차세대 GPU다 이렇게 설명해요. 차세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장은 발표를 했지만 2027년이 돼야 출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본인들의 기술 로드맵을 보여줬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는 신제품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낼 거야. 그리고 지금만 봐도 우리가 지난번보다 훨씬 몇 배 좋으니까 우리의 기술 리더십은 계속 있어라고 얘기했고요. 이번에 또 하나 발표한 것 중 중요한 게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GPU 칩만 만들었는데 네.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 돼서 다른 회사들이 하는 서비스들까지 조금씩 차지할 거야라고 하는 모습들까지 이번에 좀 보여주는 맥락이 있었습니다. 문선영 씨가 이런 거 여쭤봤어요. 그럼 엔비디아 자체 모델이 GPU 표준이 된 건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GPU라는 말 자체를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죠. 결국에는 기존에는 그래픽카드 회사들이 2-3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망하고 이제 엔비디아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원래는 그래픽 카드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우리가 게임 칩에 있는 것 같으니까 마케팅용으로 만든 게 GPU입니다. 그래서 CPU처럼 네. 우리도 연산하는 기계야. 라는 말 자체를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서 표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경쟁사인 AMD도 새로운 AI 칩을 공개했고요.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발표한 장소가 네. 바로 타이완입니다. 네. 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인데요. 지난 4일 개막한 타이완 IT 전시회 컴퓨텍스 2024 네. 젠슨왕을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IT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서 자사의 첨단 칩
이런 차세대 제품을 잇따라 공개했다고 해요? 네, 그 지금 우리가 원래는 이 타이완이라는 데는 이제 컴퓨터 PC 시대 때는 부품 만들던 곳으로 우리가 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 AI의 차세대 칩을 만드는 곳들이 어떻게든 다 타이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 말씀하신 AMD에서 신제품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AMD의 CEO가 리사수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대만계 미국인이에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건 젠슨왕이 그 회사에 있었다 그랬나요? 네. 아까? 그리고 네네. 또 재밌는 건 젠슨왕하고 이 리사수 AMD CEO가요. 우리로 치면 오촌 당숙 관계입니다. 리사수 하니까 여자 같은데? 네, 여자분이고요. 예, 예. 그분도 미국계 이제 원래는 대만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가서 네. 미국에서 공학을 하고 이 사람은 아주 AMD 영웅이에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제 그 AMD로 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8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영웅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대만 출신. 그리고 거의 가족 먼 친척 관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칩을 직접 만드는 곳에서 가장 유명한데 TSMC거든요. 네. TSMC도 대만 회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AI와 관련된 설계하는 회사, 만드는 회사가 다 대만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번에 대만에서 하는 컴퓨텍스라는 행사가 많이 뜨거움을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인텔이나 뭐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같은 곳들도 이 대만의 행사에 참여, 그 타이완의 행사에 참여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신제품을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타이완 컴퓨텍스 행사 우리가 주목한 이유가 네. 우리 기업과 과연 협업을 어떻게 할까 뭐 요 부분이었는데 젠슨왕이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고대역폭 메모리 그 HBM이 엔비디아 품질 검증 통과하지 못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와서 우려를 낳았었는데 젠슨왕이 그거를 부인하면서 삼성과의 협업 관계 이어가겠다. HBM을 생산하는 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우리한테는 반가운 소식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고요. 네. 그 설계도를 만드는 큰 칩을 거의 제일 메인으로 만드는 게 TSMC거든요. 근데 그 칩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지금 하이닉스가 엄청 잘 만들고 있어요. 네, 이 HBM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칩 안에다가 우리가 칩이 컸으니까 아주 메모리를 넣을 때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 칩이 계속 작아지고 효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모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로 쌓아 올려야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네. 근데 이 쌓아 올리는 기술이 HBM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 이걸 하이닉스가 잘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이걸 했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통과를 못하고 있었다는 외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젠슨왕이 이제 설계하는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통과를 안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당장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써줄 거냐?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전히 테스트를 하고 있고 협업 관계를 유지한다. 왜냐? 엔비디아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칩을 만들 수 있는 게 줄 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TSMC가 막 칩을 만들어도 이게 한계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하이닉스 혼자서는 이걸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나 이런 파트너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결국엔 계속 연구하면서 완성되면 계속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주식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지난 4년 사이에 10배 이상 뛰어오르면서 IT 분야 대장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는 7일 액면 분할 소식이 전해지네요. 주가 네. 더 상승세를 타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비전이나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뭐 어떤 뭐 이제 그 배당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게 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자연스럽게 매력이 있는 주식으로 가고는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치가 올라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달리고 있는 말에 일단 타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를 견제하는 IT 기업들의 발걸음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실제 인텔이 엔비디아 칩보다 최대 3분의 1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겠다. 네. 이런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내놨어요. 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폭리를 취하는 게 네. 마진폭이 애플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60-70% 이상보다 훨씬 높은 폭이니까 그냥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텔은 약간 지금 기술적으로 오히려 처져 있거든요. 네. 그럼 그 관점에서 3분의 1 가격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이제 저가 시장 혹은 조금은 성능이 떨어져도 되는 시장부터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포지션이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그 인텔도 결국에는 처음에 설계를 하고 그럼 칩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네. 이것도 TSMC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관점에서는 이 TSMC의 성장 속도나 맡기는 것들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젠슨 황 최고 경영자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최근 발언을 통해서 본 엔비디아 미래 어떤지 한 시간 1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예, 전망해 주세요. 네, 뭐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적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의 가속기 시장에 97%가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뭐 혼자 다 하고 있다. 그럼 결국엔 지금의 성장세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생성형 AI에 대한 이제 챗GPT 같은 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미국 골드러시 시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있을까 막 캐고 있으니까 금 캐려면 청바지 장사가 잘 되고 이 곡괭이가 잘 되잖아요. 그걸 네.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금이 나와야죠. 결국에는 금이 정말 나와서 사람들이 챗GPT 같은 거를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가면 네. 그럼 엔비디아는 더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 무의미한 것 같아라고 하는 순간은 시장이 딱 끊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엔비디아의 기술력보다는 외부에 있는 다양한 기술에 대한 응용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이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걸 더 지켜보는 게 오히려 엔비디아의 방향성을 보는 데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소장과 함께 엔비디아의 성공 비결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1살 하진이는 얼마 전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던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집에 불을 낸 건데요. 그 사고로 인해 하진이는 얼굴과 손에 지울 수 없는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손가락. 매일같이 살을 긁어내고 소독하는 과정은 하진이에겐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의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기만 한 하진이네. 예전처럼 편하게 물건도 잡고 마음껏 운동도 하고 싶다는 하진이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의 오존주의보는 한두 시간 전에 해제가 됐는데요. 오늘은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은 낮 기온 속에 서울 30.1도까지 오르는 등 더운 곳이 많았고 더불어 오존 농도도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서울의 오존주의보가 해제는 됐어도 여전히 좀 나쁨 상황이고요. 경기와 충남권은 오존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기온이 부쩍 오르면서 오존 농도가 대부분 오후에 일시 나쁨 상태에 들겠고 경기 남부와 충남은 매우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좋은 것은 미세먼지 농도인데요. 좋음에서 보통으로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 19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내일 낮 기온 22도에서 30도까지 오르면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은 내일 30도, 금요일에는 28도까지 예보가 돼 있고요. 또 내일 대전도 29, 대구 28도, 광주 27도 등으로 많은 지역이 26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면서 좀 덥겠습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 소나기가 좀 지나겠고요. 내일도 이들 지역에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내일은 전라권과 제주에도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에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가 오늘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로를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오늘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7년여 만에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 총소득 GNI가 전분기 대비 2.4% 늘었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3%로 집계됐습니다. 경북 포항 앞바다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담당한 미국 지질 탐사 기업 관계자가 오늘 입국했습니다. 미국 액트지오 고문 아브레우 박사는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돼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체중 감량 효과 등을 내세운 해외 직구식품 1,600개를 검사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최대 규모 다자 외교의 장이었던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구체적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 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48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이번 회의 결과 분석해봅니다. 조준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외교 중점은 4강 중심 양자 외교 중심이다. 그다음에 다자 분야도 G7이나 G20 소위 선진국 위주로 그동안 또 무게가 둬져 왔었잖아요. 지역적 관심도 인도 태평양 이쪽에 주로 이제 두어졌었고, 그런데 이번에 아프리카를 상대로 이렇게 대규모 외교 행사 개최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아프리카를 좀 공부한 사람으로서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이번은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 나라가 전쟁 이후에 어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인정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으려고 했었을 때 1960년대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신생 독립국으로서 유엔 회원국이 가입되면서 그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
북한과 우리나라를 두고서 선택을 해야 되는. 기권표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부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소위 말해서 아프리카 외교, 중립국 외교, 제3세계 외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네. 그때부터서 우리나라는 꾸준히 친선 사절단 보내오면서 수교를 계속 맞아왔었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90년대 냉전이 소위 끝나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내전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상대적으로 구소련이라든가 다른 국가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면서 네. 아프리카하고는 조금 서운한 좀 거리적으로 멀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제가 봤을 때 한아프리카 관계에서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의 어떤 유엔 사무총장이 되셨던 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의 어떤 역할을 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어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나라로서 사실 그 주요국의 외교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비주요국의 어떤 외교를 좀 소홀했던 거를 그때 당시에 좀 많이 느끼게 되면서 네.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말해서 주요국인 아프리카를 포함한 나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정상회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역할이 있었나요?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아프리카를 제일 많이 순방을 하셨던 걸로 네네. 제가 알고 있고 이제 갈 네네. 때마다 우리나라의 어떤 개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선언을 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그래서 2006년도부터 한국과 아프리카의 외교 포럼,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외교 포럼,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경제 포럼,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산업 포럼이 매년 각 2년씩 1년씩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이제 그랬던 거를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한 아프리카 정상 회의로 이제 한번 격상을 시켜서 정례화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번 해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던 가장 큰 이유 중에서는 방금 언급하셨듯이 인태 전략의 어떤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특히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로 대변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어떤 외교가 중요해지면서 네. 우리나라도 함께 아프리카 정상 외교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중요성 인식.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하고 있을 텐데 미국, 일본, 중국 한 3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회의를 연다고도 하고요. 네. 해외 정상회의 사례들 대표적인 것만 좀 짚어볼까요? 네, 가장 이제 저희랑 비교했었을 때 가장 라이벌 국가 또는 우리가 이제 신경 쓰이는 어떤 국가들이라고 보면 중국과 일본을 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한 아프리카 다자 외교를 처음으로 열기 시작한 건 사실 일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993년도부터 시작을 했었고 맨 처음 시작할 때는 5년부터 아프리카 하면 저는 중국부터 떠오르는데 그게 먼저는 일본이었군요. 네, 일본의 네. 티카드라고 해서 도쿄 아프리카 개발 협력 회의 이렇게 티카드라고 하는 회의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5년씩 하다가 이제 3년으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3년씩 하게 시작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이 활발하게 아프리카에 다시 들어가기 시작한 건 2000년대부터거든요. 네. 이제 그때부터서 중국도 이제 아프리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에서도 특히 영국과 프랑스 그 전에 식민지 국가였던 국가들도 당연히 최근에 이제 서밋을 하고 있고 당연히 미국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더 서밋과 어떤 경제 개발의 서밋이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면 최근 들어서 유럽은 조금 더 경제적인 인베스트먼트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조금 더 서밋을 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조금 더 국제개발 협력에 관련한 내용이 좀 주를 이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그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얘기로 잠시 다시 돌아올게요. 참가국 규모만 봐도 상당합니다.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이 54개국인데 수단, 니제르 이렇게 회원 자격이 정지된 6개 나라 제외한 48개국 정상이 참석을 한 거예요. 대표단을 보내오거나 정상이 참석하거나. 여기에 우리나라가 역대 최초로 개최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라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어떤 의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번 회의의 의미. 네, 사실 올해가 선거의 해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실무자분께 이렇게 건너서 듣기로는 아프리카 정상분들을 초청하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선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정상 정도 되신 분께서는 더 선거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첫 아프리카 정상회의 때 일정 정도 규모의 정상분들을 모실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6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약 한 18년 정도 된 세월이 됐는데요. 이제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좀 관심을 가져 하고 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있겠다라는 걸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도 조금 인식하게 된 지난 18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떤 이제 후속 조치를 더 해 잘 나갈지를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373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약간 전문가신 것 같아요. 느낌상.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진짜 정상회의 이후에 발표된 이제 공동 선언문을 보니까요. 아프리카 측과 핵심 광물 관련 포괄적 협력 논의를 위한 협의체인 핵심 광물 대화가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 아프리카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간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흑연, 리튬, 4차 산업 핵심 원자재 등 세계 광물 자원 30%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광물 관련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건가요? 네, 사실 저희 이제 아프리카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농담 삼아서 아프리카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아프리카는 이런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그렇지만 그 광물이라는 게 굉장히 긴 투자도 필요하고 굉장히 긴 예산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과거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에 광물 외교 자원을 외교 협력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민주콩고도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광물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을 때가 광물의 가격이 제일 비쌀 때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광물에 관심을 가질 때는 광물이 제일 가격이 올랐을 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광물에서 종사하셨던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매해 그 여러 광물 자원들을 좀 이렇게 선점하거나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공동 선언문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어떤 제도화를 그래도 해보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난 아프리카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조금 배운 게 있다라면 이런 광물에 대한 협력체를 우선 만들어서 서로 어떤 신뢰에 대한 거를 좀 더 깊게 쌓아보자라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점에서도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ODA, 즉 한국 정부의 대아프리카 공적 원조 규모를 2030년까지 100억 달러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상대로 펼쳤던 전체 원조 규모의 거의 2배가량을 앞으로 6년 안에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정도로 그 지원을 확대하면 좀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 나라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보다는 확실히 원조 금액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원조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기보다는 지금의 원조 규모는 너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에도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에도 조금 원조 규모가 작은 편이 아닌가. 우리의 경제 규모나 이런 거를 봐도 좀 적은 편이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거 관련해서 한번 통계를 한번 봐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조의 전체 규모가 4조더라고요. 그럼 GDP로 따지면 사실 0.2% 정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아프리카는 한 6천억 정도를 하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는 54개국에서 55개국 정도 나라가 있는 거니까 사실상 개별 나라로 들어가는 금액을 조금 산산해 보면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조 원 수준이 된다고 봤을 때 54개국으로 나눠 보면 개별 국가당 약 한 2천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기여할 수 있는 점도 더 있을 것 같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본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전략적으로도 윈윈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정상회의 둘째 날인 오늘 양측의 경제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수단 타이어 공장 진출 등을 예로 들면서 교역과 투자 확대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투자 붐업 이렇게 촉구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유망한 분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자원, 에너지, 광물 같은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조금
재밌는 거는 AI, ICT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도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과 다르게 어떤 ICT를 활용한 경제 발전, ICT를 활용한 어떤 가버넌스의 보완, 발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고 본인들의 어떤 나라들을 그런 ICT 스타트업이라던가 세계 유수의 어떤 기업들이 와서 네. 테스트 베드의 형식으로 좀 활용해 주기도 바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ICT 강국으로서 아프리카와 ICT 분야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떤 IT 중에서도 또는 AI 중에서도 어떤 데이터에 대한 주권 부분을 우리나라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아프리카 국가들도 과거의 어떤 식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지점에서 우리나라랑도 더 협력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번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안겨준 구체적 성과라면 뭐 요것이다. 요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회성 행사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어떤 후속 조치들이 앞으로 있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까지 같이 묶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제가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네. 이번에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는 지난 아프리카와의 어떤 협력 관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서 뭔가 대화체, 협의체를 좀 제도화하려고 노력했던 네. 점이 제가 보도자를 통해서 본 공동선언에서 좀 느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공동선언문을 잘 후속 조치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네. 좀 전담 팀 같은 걸 만들어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동선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번 정상회의 결과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6년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정상회의 결과를 종합평가하고 네. 차기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 모색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한다라고 이제 해놓은 거에서 봐서 이제 앞으로 올해와 내년에 이러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데 좀 힘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아프리카 상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공들여 왔습니다. 경제개발 원조뿐만 아니라 군사협력 분야도 적극적으로 확대했고요. 뭐 동북부 지부티에 이제 중국의 첫 해외 해군 기지 건설한 데 이어서 나이지리아, 기니만 해역도 이제 추가 건설한다는 관측도 있고 미국 역시 부채 탕감, 철도 부설 등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가 어떻게 보면 또 미중 패권의 한 네. 중요한 지점으로 떠올랐어요. 네. 그렇죠? 네. 예. 방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또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글로벌 사우스인데요. 네. 사실 글로벌 사우스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뭐 냉전 시기에 있었던 제3세계 또는 중립국 뭐 비동맹 운동 이런 것과 사실 맞닿아 있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1세계에 해당하는 뭐 서구과 제2세계에 해당하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를 가지 않는 제3세계 국가를 가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3세계가 생겨난 것인데요. 이제 그러한 정신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어보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글로벌 사우스가 어떤 단일한 스테이트 국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 안에 다양성이 다양의 존재해요. 모든 국가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아젠다와 함께 각 개별 국가들의 어떤 니즈와 수요를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투트랙의 어떤 전략과 아젠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집단을 상대로 한 어떤 접근과 네. 그러니까 개별 국가들에 대한 외교와 이것이 병행돼야 된다. 네. 그 미중 패권의 어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잘만 그 아이템을 잡고 잘만 접근을 하면 초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사실 그 학계에서는 사실 커넥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커넥터, 예. 네, 글로벌 노스로 대변되는 서구와 네. 글로벌 사우스로 대변되는 어떤 비서구 또는 개발도상국의 국가들로 어떤 사이의 아젠다 의제를 조율하면서 네. 앞으로 새롭게 대응해야 되는 복합적인 전 지구적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일정 정도의 역할과 아젠다 세팅을 할 수 있기를 이제 바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우리 연구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항상 집중하는 게 4강 외교, 네. 뭐 한중일 아니면 뭐 한미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부분에 아주 어떤 뭐라 그럴까요? 블루오션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자, 우리 청해 부대가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이제 활동 중인데 그런 군사 협력 틀도 더 앞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동맹, 미국이랑 동맹이란 단어를 쓰지만 그 네. 외에 다른 국가들하고는 협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프리카 국가 또는 뭐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제가 당장 동맹을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예. 지금의 협력 관계를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한 지점에서 사실 군사 협력도 네.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전투적인 것만이 군사 협력이 아니라 그쪽의 어떤 지역과 평화를 유지하는 선에서 우리가 도우면서 그 아프리카 국가가 평화가 정착이 됨으로 인해서 개발 발전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면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협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지점에서의 군사 협력도 앞으로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정 불안이나 이런 불확실성이 좀 큰 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니제르에서 미국 기지 철수해라 이런 통보도 받고 니제르가 새로 집권한 측에서 이제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이런 정치 격변이 수시로 발생하는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교하게 접근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죠. 네,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아프리카에 하나 있는 어떤 사건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도미노와 같은 현상을 가지고서 네. 전체 아프리카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성급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예. 분명히 러시아와 지금 미국 간에 권력 안다툼이 있는 거는 사헬 지역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짐바브웨에서 그 쿠데타가 있었을 때에도 협력 관계가 많아지면 그 협력 관계가 많은 국가에게 미리 사실 언지를 주게끔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협력 관계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정치적인 트러스트 빌딩이라고 그럴까요? 예. 어떤 신뢰도 점점 더 쌓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정 불안이 생기고 정권이 바뀌어도 네. 우리의 사업이 연속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이 아프리카에 주목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아프리카의 기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젊은이들의 땅이라고 해요. 네. 14억 인구 가운데 60%가 25세 이하라고 합니다. 네. 청년 인구가 다수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청년 인구가 다수다라는 거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 인구도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인구가 네. 많다는 거는 경제 성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아프리카는 이제 앞으로 세계적인 어떤 시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노동력의 어떤 공급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 들어서 아프리카 FTA, 아프리카 대륙 FTA가 이제 승인되면서 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진출했을 때도 아프리카 진출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아프리카 특정 나라에 진출한 거거든요. 이제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돼버렸나요? 네, 이제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더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 진짜로 아프리카에 진출을 하는 게 이 나라에 진출함으로써 다른 나라도 같이 교역과 이런 거를 틀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기 때문에 곧 다가온 어떤 아프리카 시대를 좀 미리 맞이한다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인구 14억 명, GDP 규모는 영국과 비슷한 3조 4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3.8%. 아프리카 전역이 단일 시장으로 묶였다는 게 큰 기회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잠재력, 자원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인적 자원의 잠재력이라 할까요? 그런 네. 것도 아까 청년 말씀하셨지만 네,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네, 그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글로벌한 측면도 있거든요. 네. 사실 언어도 사실 세네국어식 하고 사실 그 글로벌한 감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더 많이 네. 가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나이지리아 뭐 수도 이런 데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국제 도시가 돼 있던 네. 그런 예. 네. 나이로비인가요? 어디 뭐 그런 네, 도시들도 네. 일찍부터 19세기부터 국제 도시가 돼 있었고 그랬죠. 네, 네. 예. 사실 나이로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동부 예. 유엔 본부들이 또 많이 상주해 있어서 그러니까요. 또 유엔 예. 빌리지도 있는 곳이고요. 실제로 지금 ICT에 대한 그 실리콘밸리를 모방하는 게 아프리카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서 네.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케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케냐구나 나이로비.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대도시나 이런 데 가보면 아프리카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다녀오신 분들이. 제가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프리카를 방문해 보면 네. 저희들 사실 어플리케이션 이용하고 배민 이용하고 이런 건 사실 일상이잖아요. 네네. 아프리카 사실 가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카카오를 쓴다면 그 나라의 카카오를 이제 다운 받아서 그 나라에 이제 택시도 부르고 뭐 버스도 부르고 이러한 것들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지점에서 보면 아프리카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트렌드와 함께 가고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재밌는 질문하셨어요. 208 하나님. 아프리카에서도 K-팝 인기가 많은가요? 흥이 많은 민족이라 서로 잘 통할 것 같아요. 네.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아프리카라는 곳을 좀 층위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글로벌한 마인드의 어떤 수도에 사시는 분들은 K-팝을 잘 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골 지역의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동남아만큼의 열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 2월에도 남아공에 설날을 보내면서 남아공 문화원에 이제 남아공에서 오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그분들께서 남아공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어 교사로서 많이 경험을 오시더라고요. 한 2년쯤 이렇게 사시다가 그때 기회가 닿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인데 네. 우리나라와 교류를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훨씬 더 문화에 대한 공통점이 더 많다라는 거를 굉장히 네.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동남아만큼의 열기는 아니지만 아프리카의 한류도 머지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그리고 한국 외교로선 기회의 땅이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준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아프리카 센터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에서 안성분기점까지 17km 정체고 경기권에서는 오산과 수원 또 죽전에서 판교 사이 교통량 많습니다. 이후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반대 부산 쪽도 죽전과 천안 분기점부터 정체 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시작된 정체 화성 휴게소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후 8단 분기점부터도 차 간격 좁혀지고요. 반대 목포 쪽은 서해대교에 고장난 화물차 여파로 차량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후 부안나들목에는 작업 정체 짧게 보이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조암에서 남한산까지 긴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오창휴게소 일대에 밀리고요. 일축에서 중부 1터널 사이 흐름이 답답하고 동서울 요금소에서도 속도 내려갑니다. 반대 남이 쪽도 대소분기점에서 오창 사이 총 21km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내서분기점 진출로에는 승용차 사고 있고요. 일대로 정체 빚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양재에서 광교터널 사이 교통량이 많고 또 북수원과 군자 분기점부터도 정체입니다. 반대 강릉 쪽도 안산 분기점과 반월 터널부터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심해기술 평가기업인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한국을 찾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그 미국의 심해 기술 평가 기업인 액트지오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액트지오가 바로 어떤 회사냐면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분석한 기업입니다. 이번에 석유 시추 프로젝트에서 액트지오가 맡은 역할은 뭐 시추와 같은 엄청 큰 규모의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밝혀진 자료들을 두고 해석하고 또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네. 이 액트지오라는 기업 일각에선
전문성 논란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네, 온라인 위주로 좀 각종 의구심들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게 규모에 관한 의구심이었어요. 이 액트지오사가 미국 휴스턴에 소재하고 있는데 규모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10명 이하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거 1인 기업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주소지가 미국의 한 주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1인 기업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나왔습니다. 뭐 네. 1인이든 10명이든 뭐 규모가 일단 작긴 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규모는 작은데 사실 자원 탐사 시스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자원 탐사가 대형 프로젝트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책임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 검증된 사람이 나머지를 진두지휘하고 리드하는 형태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직원이 적다 그리고 뭐 1인 기업이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정부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아브레우 박사가 그 액트지오의 소유주고 또 박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는 형태의 회사니까 뭐 그런 의구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브레우 박사 지금 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배경 가진 사람입니까? 네, 그 한국석유공사가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요. 이 아브레우 박사가 굉장히 많은 현장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미국 퇴적학회 회장도 지내고 또 굉장히 큰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의 지질 그룹장도 지냈고요. 또 굉장히 현장 경력들이 많은데 그 큰 광구죠.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탐사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 22개국의 한 31개 현장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네. 이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다 이런 네. 설명인데요. 오늘 입국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일단 입국을 한 11시 20분쯤에 했는데요. 많은 전문가에게 분석 결과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받았고 또 경제적 가치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 비밀 유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따로 자세한 것은 밝힐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국 국민에게서 많은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입국을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하고 나은 답변을 내놓겠다라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국한 이후에는 그 먼저 석유공사와 또 정부 관계자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7일에 그 영일만 일대 광구 평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건 모든 국민의 마음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시추하는데 돈은 얼마나 드는지 또 성공률은 얼마나 될 걸로 예상됩니까? 네,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큰 만큼 이게 성공하기만 하면 정말 잭팟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시추공 한 개를 뚫는 데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이거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뭐 한 개만 뚫어서 되는 게 아니라 5개는 최소한 뚫어봐야 한다고 하거든요. 또 정부가 밝힌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인데 그래서 조금 차분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차분히 네. 지켜봐야 한다. 그렇다면 첫 시추는 언제 시작됩니까? 첫 시추가 올해 말에 추진될 예정인데요. 2026년까지는 계속 시추공만 뚫게 될 거라고 해요. 시추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추전 계약도 했습니까? 네, 시추선은 계약을 했는데요. 그 노르웨이의 시추업체인 시드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이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2월에 작업이 시작이 되고 시추 결과는 내년 3월에서 4월 내에 나올 전망입니다. 성공률이 낮아도 발견만 된다면 상업화에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맞아요. 여기가 석유가 나오는 범위가 좀 넓은데도 불구하고 모두 그 한국의 수역이죠.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칠광구처럼 타국과 협력할 필요도 없는 곳이고 또 한중일이 모여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석유가 시추가 된다고 하면 그걸 운반하거나 뭐 이렇게 옮기는 비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잘만 된다면 정말 한국의 큰 먹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잘 들었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오물풍선 등 북한의 잇단 도발과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그 북한이 지금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고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그 각종 피해들이 발생하면서 이 좀 예민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북한이 남북을 잇는 육로 단절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를 지금 좀 철거하려고 한다라는 움직임이에요.
육로 단절. 그렇다면 이 철도를 지금 철거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북측 구간 선로를 철거하려는 좀 북한 측의 정황이 보여서 현재 좀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끊어지면 남한과 북한을 잇는 물리적인 연결선을 이제는 완전히 끊으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언제 건설됐던 철도입니까? 이게 첫 합의 같은 경우에는 2000년 6.15 정상회담 때였는데요. 네. 이때 합의를 하고 또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남측에서는 고성 제진역 그리고 북측에서는 금강산역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기로 했고 또 남측이 장비와 제재를 이제 지원하기도 했었는데 또 이게 2007년에는 시범 운행도 이어지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 단절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움직임이 그 1월에 시정연설에서 나온 이야기의 좀 일환인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경의선 철로도 철거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 북한 개성공단을 지나는 경의선 철로도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보기에는 이제 조만간 북한이 경의선 철로도 철거에까지 나서서 이걸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네. 우리나라도 서북도서와 군사 분계선의 군사 활동을 복원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응수를 했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남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2018년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인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육상과 해상의 완충구역을 설정을 하고 DMZ 내에 또 감시초소를 철수하고 전방에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다 정지된 거네요. 네, 맞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1월에 그 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을 했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그때 일부 조항의 효력만 정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북한에게 공식 통보를 한 셈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포사격 훈련도 시작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달 중에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근데 2010년에 그 연평부대에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K9 사건 사격 훈련을 하면서 이걸 빌미로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고 당시 4명이 사망했었는데 이번에 사격 훈련이 재개가 되면서 서해 일대 좀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된 남북관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조금 기쁜 소식인데요. 한국계인 앤디 김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이번에 상원 의원 선거에 공식적으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확정이 된 건데요. 만약에 11월 선거에서 앤디 김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한국계 미국인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이 배출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지역은 어딘가요? 이게 지역은 뉴저지인데요. 네. 여기가 50년 동안 그 민주당 상원 의원을 내주지 않은 곳이에요.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의 좀 승기가 굉장히 센 곳이고 여기서 이제 공화당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메넨데스 의원과 함께 겨룰 예정입니다. 앤디 김 하원 의원 정치 경력, 행정 경력 꽤 풍부하죠. 네, 맞습니다. 2018년에 이미 뉴저지주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고 이래 내리 3선을 지낸 인물이에요. 또 외교안보 전문가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국무부와 또 국방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를 거쳐왔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사정에 해박해서 또 2011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미국 사령관의 전략 참모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원 의원 내리 3선 말씀하신 대로 그랬으니까 이제 정치 경력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또 대중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2021년에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었을 때 이 김 의원이 찍힌 사진이 굉장히 화제를 모았어요. 그 AP통신 기자가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무릎을 꿇고 폭도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이게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뭐 편지도 수천 통을 받고 또 당시에 이
입었던 옷을 보관해 줄 수 있겠냐 뭐 이런 요청도 함께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앤디 김이 상원 의원이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근데 미국 의회 제도가 한국과는 다릅니다. 상원 의원은 하원 의원과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일단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각 주당 2명이 선출이 돼서 총 네. 10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의장은 미국의 부통령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하원이 하는 역할은 상원을 견제하고 또 세금이나 공무원의 파면 같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데 상원은 이와 다르게 미국의 주 자리 그 주를 대표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정부와 의회의 대표 자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원의 임기 같은 경우에는 2년인데 상원 임기는 6년으로 임기 차이도 꽤 나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게 되나요? 이 상원 의원은 군대 파병이나 또 관료 임명에 동의하는 것 그리고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여부 같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요. 또 하원의 법안을 거부하는 등의 견제 역할 역시 가능합니다. 상원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아요. 이 사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원을 장악하는 데 굉장한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법안은 하원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거를 실질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상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상원에 그 많은 이제 당원을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을 3명이나 임명을 했었는데 당시에 그 상원 다수당이 공화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힘도 쓸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이어서 소개해 주세요. 네, 마지막은 가벼운 연애 소식 준비해 봤는데요.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아이돌 그룹이죠. NCT의 멤버 해찬과 잔이 또 슈퍼주니어의 멤버 김희철 씨를 둘러싼 루머가 나오면서 SM엔터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을 나섰습니다. 루머요? 어떤 네. 루머요? 이게 어떤 루머였냐면 네. 좀 자극적이었는데요. 성매매와 마약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SM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분별하게 유포된 루머는 사실이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어디서 퍼지기 시작한 루머일까요? 네, 일단 소셜미디어인 그 예전에는 트위터라 불렸던 X 그리고 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SM엔터에 소속된 가수들이 해외 유흥업소 직원과 어울렸다는 이야기였어요. 때문에 SM 주가가 전일 대비 무려 8.1%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김희철 씨는 공식 입장이 나오기도 전에 직접 루머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사실 요즘 아이돌 팬이라면 다 알고 또 하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이 소통 플랫폼 버블인데요. 여기서 팬과 아이돌이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여기에 김희철 씨한테 이런 질문이 날라온 겁니다. 일본에서 뭐 하고 온 것이냐 이런 팬의 메시지를 받고 인스타로 사고 칠까 봐 이제 회사랑 이야기 중이라면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단 한 번도 회사 후배들이랑 밖에서 따로 밥 먹거나 술 먹거나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 심지어는 연락처도 없다. 또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확실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아이돌을 향한 악의적인 루머가 잦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든 성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 지식. 잔에 꽉 채워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입니다.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이 한가득 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이혼 항소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온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지난주에 다뤘었는데 먼저 어떤 결과 나왔는지 간단히 짚고 갈게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김영 이사장을 이혼하게 했다는 내용이 현출되어 있는데
혼인 관계를 존중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비판했고 그로 인해서 노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판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에 유입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그 외에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보호막, 방패막 역할을 함으로써 무형의 이익도 수여했다는 취지의 판시도 이어졌습니다. 판결 보고 조금 놀라셨나요?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예. 우리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님도 놀랐는데 예. 양측 반응 어땠어요? 노 관장 측은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하는 판결이라고 찬사를 보냈고 네. 반면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나치게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었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SK그룹의 성장 역사를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K그룹 입장에서는 되게 치명적인 판단을 받은 거예요. 2심이지만 최종심은 아닙니다만. 네. 자, 법원은 사실상 노소영 관장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2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은 상고에서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코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네네. 우리 박 변호사님이 가장 눈여겨보신 부분 어떤 겁니까? 일단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에 유입되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 분할 액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양측이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과연 인정될까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도 항소심 재판부가 비자금 유입 사실을 인정해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비자금이 유입된 수준을 넘어서서 SK그룹이 노 전 대통령을 방패막이 삼아 상당히 모험적인 경영 활동을 감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현재 성장이 이룰 수 있었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정경유착 얘기 아닌가요? 사실상 정경유착이죠. 네네. 노 관장 측의 재산 분할 비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2억 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위자료 금액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변호사가 본 전례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정행위가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1억 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5천만 원이 인정되면 많이 인정된다고 보고 1억 원은 통상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라 1억 원을 넘어서는 전례가 없는데 과감하게도 위자료 2억 원을 인정한 부분이 크게 눈에 띄는데 이 판결을 필두로 하급심에서 앞으로는 그 1억 원 한계 공식을 뛰어넘어서 1억 원을 초과하는 위자료 판결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위자료 부분을 또 눈여겨서 보셨군요. 네. 자, 그리고 또 화제가 됐던 게 이겁니다. 이 판결을 맡은 김시철 부장판사가 혼인관계, 일부 일처제 이런 얘기하면서 최태원 회장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질책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까? 형사 사건에서나 재판부가 피고인을 질책하는데 가사 사건에서 질책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나 민사 가사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 주문만 현장에서 읊고 그 판결 내용은 판결문을 교부 받아보고 알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 이유를 형사 사건처럼 상당히 상세하게 현장에서 설시하고 이후에 판결 주문을 언급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데 고등법원 그중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사실상 대법원에 준하는 재판부입니다. 그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재판부이고 통상의 재판과는 다르게 직권주의적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가미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권주의적 요소요. 양측의 주장과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볼 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관점으로 재판을 끌어나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사실 이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릴 조짐이 일부 보이긴 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과거에도 위자료를 2억 원 인정한 판결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억 원을 인정했었죠. 네네. 2억 원을 인정하는 취지가 이혼을 원치 않는데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었다. 이혼을 원치 않는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 판결을 하게 할 정도라면 2억 원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 이미 1억 원 위자료를 깬 판결을 앞서 낸 바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을 할 때도 여타 사건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지출한 돈은 재산 형성 기여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낭비한 수준을 넘어서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일방 당사자가 그 돈을 상당 부분 지출했다면 그 내역은 재산 분할 기여도에서 감액 사유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 네. 그 판결이 이 판결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생각보다 높은 재산 분할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태원 회장이 이제 꼬질함을 당한 셈인데 네네. 특히 이제 또 이 판결에서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졌던 게 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측에 들어가고 네네. 그게 성장에 역할을 했다. 이런 노소영 관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비자금은 불법적으로 조성됐으니까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네. 이 돈이 환수될 수가 있나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취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내이자 노 관장의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고 있던 약속음과 메모가 결정적이었는데 네. 특히 그 메모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누구한테 보관했는지 누구 얼마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 비자금 수사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에 유입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맡긴 사람과 액수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과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상당히 일치한다는 부분을 들어서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에 유입되었다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금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전제로 합니다. 즉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선대회장을 수사해서 비자금이 조성돼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미 사망한 분들을 네. 수사할 수는 없죠. 따라서 네네. 이 금액이 비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몰수는 어렵고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에 투여했다면 가사 사건에서는 당연히 그 재산 분할에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또 뭐 우리가 흥미롭다 그러면 좀 미안한 건데 당사자들한테는 네네. 이런 부분이 또 있대요. 노소영 관장과 김희영 이사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동거녀인가요? 네. 자녀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앞선 전망이긴 한데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니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만약 사망하게 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을 가지게 됩니다. 네.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는 자녀가 3명이 있어서 현재 최 회장이 사망하게 된다면 노 관장 1.5, 자녀들이 각각 1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과 재혼을 하게 된다면 김희영 이사장에게 1.5가 돌아가고 김희영 이사장 자녀에게 1이 돌아가게 됩니다. 네. 최 회장의 자녀이기도 하니까. 근데 여기에 김희영 이사장은 전혼해서 아들을 한 명 두고 있고 이 아들을 최 회장의 자녀로 입양을 하게 되면 1 더하기 1, 즉 1.511 즉 1.511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네. 즉 노 관장과는 이혼했으니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노 관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111 총 3이 돌아가는 반면에 김희영 이사장과 재혼하고 전혼에서 낳은 아들까지 입양하게 되면 1.511, 3.5를 네. 상속 분할하게 됩니다. 즉 3과 3.5 오히려 무게추가 김희영 이사장 측에 더 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받게 되면 분할받은 재산으로 SK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함으로써 네. 자신의 자녀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실탄을 모으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다소 앞선 관측입니다. 그렇군요. 자, 뭐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대법원 가면 법리 적용 판단하잖아요. 네네네. 법적 쟁점 어떤 게 있을지 어떤 결과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대법원은 법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이 무리한 판단을 했을 때는 사실오인이나 채정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비자금 유입을 사실로 받아들인 항소심 판단에 대해 어떻게 볼지 나아가서 무형적 이익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 분할을 판단하는 항소심 판결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그 위자료를 지급해줘야 하는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액수를 20억 원으로 크게 늘린 항소심 판단인데 사실관계를 전제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할지는 사실상 사실심인 항소심의 전권사항이라 이 부분은 건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위자료 액수가 대폭 증액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간통죄 폐지를 대체하는 응징수단으로 위자료 고액이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사건입니다. 2004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경남 밀양에서 있었던 성폭행 사건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사건은 지난 2004년에 밀양 지역의 44명 남자 고등학생이 울산 지역의 예중생을 유도해서 약 1년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네. 가해자들이 주로 1986년부터 1988년생인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범죄 경력 자료가 남아 있지 않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 한공주가 제작된 바도 있는데 최근에 모 유튜버가 이 가해자 중 한 명 한 명의 신상을 연이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 한 명, 지난 3일에 한 명, 그리고 오늘도 한 명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각자가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 식당의 직원으로 일한다거나 네. 외제차 전시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현출되면서 현 시점에서 당시 처벌 결과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유튜버가 가해자들의 정보를 다른 가해자에게 제보받고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유튜버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가해자들이 서로 자신에게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일부 가해자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말할 테니까 나는 공개하지 말라는 식의 메시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해자들이 주로 1980년대생이다 보니 신상이 공개될 경우에 그 아내나 자식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받게 될 충격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튜버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수사기관이 아니라 일반인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한 게 과도한 신상 털기, 명예훼손 등으로 이게 처벌 대상이 되지 않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유사한 사례 예를 들자면 과거에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물론 여타 범죄가 병합됐습니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강력범죄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들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사실 그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데도 공개함으로써 일부 공개 대상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병발했습니다. 통일 평면에 놓긴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참작 사유가 될 것 같고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운영자도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물론 그 사건의 경우에도 굳이 얼굴, 직장명, 전화번호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가를 두고 대법원이 지적하면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는데 이 사안들을 지켜보면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신상 공개의 정도를 가늠해 봐야겠습니다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당시에 가해자 44명 중에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나름의 이유는 있었는데 현재 기준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부족한 처분이었죠. 44명 중에 10명은 기소됐습니다. 미성년자가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검사는 형사 처벌을 과하기 위해서 기소할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위해서 소년부 송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10명은 10명 중 7명은 구속 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해서 형사처벌을 예정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했고 13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어서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한 명은 타범죄에 연루돼서 타관 송치를 했는데 문제는 기소된 10명의 경우에도 형사재판부가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년 보호 처분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소년부에 다시 송치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사 경력 자료에는 남을지언정 범죄 경력 자료에는 남지 않는 즉 이른바 전과가 없는 모두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 결과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박성배 변호사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 하나 읽고 갈게요. 2399님. 진솔한 방송 뉴스레터 K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절기상으로 망종인 오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인 오늘 끝곡으로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 준비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